홍길동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의 정말 힘든 적서 자별의 슬픔 속에 있는 나는 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일단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 홍길동의 엄마 춘섬, 이 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주목하지 못합니다. 홍판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낮잠을 잡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낮잠이에요. 밤잠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 지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걸 낮잠을요? 낮잠이 중요하다는 걸 썼어요. 사랑터에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청룡이 나타나는 꿈을 꾼 거야. 청룡이 폰 확 달려는 꿈이니까 엄청난 길몽인 거야. 이야, 이태몽 엄청난 자식을 내가 낳겠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 팍 일어나가지고 안채로 샥 들어갑니다. 안채로요? 안채로. 안채는 누가 있냐? 부인이 있죠. 옛날에 양반들은요 대부분 사랑채에 지내는 거예요. 바깥에 당연히 사랑채 사람도 만나고 사실 밥도 여기서 먹고요. 안채는요 안에 있죠. 부인들이 지내는 곳이고요. 잠잘 때 가끔 안채에 들어가기도 하고 잠도 사랑채에서 자기도 해요. 자, 이 홍판서가 부인한테 딱 가가지고 낮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낮이에요. 낮이라고요. 그럼 아직 낮이야.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뭐 말은 하지 않고, 왜냐면 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그렇죠. 꿈 휙 날아간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좀 여보 뭐 이러니까 부인 보기 황당하잖아. 아니 채통 있으신 판서 대감께서 이게 무슨 불량배들이나 하는 이런 벌겋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냥 말하고는 싶으나 그냥 아이고 저렇게 다 갑갑한 사람을 만나 내가 꿈을 꾸니까 와 답답해 하고 혹 생각하면서 승질나서 사랑방에 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요정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서 마님 차 드세요 하고 차를 쭉 가져옵니다. 차를 다 가져오는데 춘섬이 애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를 갖고 그리고 홍길동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훅 뛰면 안 되는 게 거기 몇 줄이 더 있어요. 자, 몇 줄이 더 있어요. 홍판서는 정말 훌륭한 자식을 낳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정실 부인의 어리석고 답답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자로 태어나게 했구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알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네. 만약에 홍판서가 낮에 안 가고요 밤에 갔다면 부인이 관계를 거부했을까요? 맞네? 그치. 그럼 밤에 갔으면 됐잖아. 근데 꿈을 낮에 꿨으니 그냥 낮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청룡 꿈의 시호, 엄청난 길몽의 시호가 고작 2시간, 1시간일까요? 그러니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낮에 그랬으니 문제였고 청룡 꿈의 시호라는 게 그렇게 몇 시간일 리가 없잖아요. 밤에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밤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이랬을까요?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홍판서가 지금 낮잠 자다가 갑자기 성욕이 발동한 거죠. 한 거지. 그러네. 충동적으로 그냥. 그리고 그 충동을 둔갑시키기 위한 핑계였다는 것이 분명한 게 뭐냐면 청룡 꿈을 꿨잖아. 안타깝다. 정신은 아니지만 서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돼요? 따로 잘 모셔두고 너 어디 들락거리지 말고 왜 딴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말도 하지 말고 걷는 것도 조심하고 알았느냐 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춘섬이가 스스로 밖에 나가질 않아요. 아니 종들은요 온갖 사람 막 만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바깥을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조심히 지내니까 그러고 나니까 홍판서가 그제야 얘를 첩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판서가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무슨 자식을 낳아서 훌륭한 자식을 낳겠다라는 생각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성욕 때문에 이랬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다 칩시다. 엄마. 그럼 이 엄마는 홍판서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춘섬이는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결혼을 하거나 혹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신분 상승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부인이 안채에 계시대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채 당시 이제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안채에 계셔도 천민이었으니까 천민보다는 양인으로 역시 우리 황재성 씨는 역시 우리 황재성 씨는 이제 빨리 카톡방을 팝시다. 빨리 저 파서. 괜찮았나요? 아유,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오 근데 내용에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춘섬이가 그 홍판서가 부인한테 가서 거절당하고 온 거를 듣고 차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닌가. 역시 형님! 역시 박찬민 씨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겁탈이고 심하게 말하면 강간의 상황인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춘섬은 정말 피동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느 정도 원해서 바로 홍판서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단순한 관계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임신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는요, 그래, 나보다는 네가 더 조금이라도 낫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가진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 시대는 이런 식의 첩을 두는 관계는 지금의 윤리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다 첩을 뒀습니다. 이 홍판서의 다른 첩이 있는데 곡산모, 초란이라는 사인데, 곡산모라는 말은 곡산 출신 기생 여자, 평민과 중인들의 여자들이 양반들 하고 하는 첩이 있고요. 노비나 기녀나 이런 사람들이 이 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인과 평민을 합해서 양인이라고 하는데요. 천민 출신인 경우와 이게 레벨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좋게 평가했고요. 여성들도요, 저기를 좀 낮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양인 출신에서 낳은 아들인 경우는 뭐라고 불렀냐면 서자라고 불렀고요. 천민 출신에서 나온 걸 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홍길동은 얼자인 거죠. 그러나 보통 서자와 얼자를 섞어서 통용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서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똑같이 천한 첩이었잖아요. 기생인데 첩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종인데 몸종인데 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천하죠. 둘 중에 땅 부딪히면 누가 더 천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몸종이 약간 위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미진 씨가 정확히 말씀하셨다. 몸종이 기생보다 더 위로 생각했습니다. 기생은 정말 당시대 가장 밑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음악 예술이랑, 뭐 맞아. 그다음에 막 시도 되게 잘 써야 되고 엄청 많이 배웠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앞뒤 문맥과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기생은 은퇴하면 뭐 할까요? 주모. 맞습니다. 나 이제부터 되고 있어. 네. 맞습니다. 주모가 되는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왜? 노후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에 악패를 저지르는 늙은 할멈이 됩니다. 옛날 얘기해 보면은 우악스러운 기생 출신의 악한 여자가 뭐 이런 식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가진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무슨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옆집 가가지고 저 간장 좀 줘보쇼. 그러면 안 주면 이놈의 집이 막 이러면서 온갖 또 이거는 또 세고 아주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또 뭐 할까요? 기생이 될 수 있는 일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 종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면 물론 종으로서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둘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도 더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판서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곡산모, 곡산 출신 기생인 초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시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는 자식을 못 낳고 쟤는 자식을 낳으니까. 이 곡산모 초란이 쟤만 죽이면 어떻게 쟤를 눌러보겠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랬다간 자기도 큰일 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첩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생특유의 이걸로 일단 가서 어떻게 됐냐? 정실 부인을 꼬셔요. 아유, 길동이 보셨죠? 큰일 날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원래 정실 부인이 낳은 형이 있겠죠. 아이고, 도련님. 그래서 되냐? 정실 부인과 적장자인 형, 배다른 형인 그 형의 허락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결국 자객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이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서자인데 너무나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집을 나갈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번역한, 홍길동전을 번역한 알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광해원 만들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 있죠? 그분이 홍길동전을 번역하세요. 딴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얘기를 많이 삭제했습니다. 조선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에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낮잠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다가 거기선 밤잠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도 부인이 세상에 그러지 않다니, 아유, 운명일세,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도록 번역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낮잠이 확실히 맛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 작가는 보통 작가가 아닌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딱 짚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하와 홍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하 홍련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장하와 홍련이 예쁜 언니 동생,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데 계모가 와요. 애들을 모함해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하 홍련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 무서워 해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우린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와 홍련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좋은 데 시집 보내주세요가 죽을 때 이 친모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집안 배좌수라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가 배좌수. 좌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역의 유지란 뜻이에요. 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뭐 읍장 정도 아닙니다. 큰 아주 그냥 대단한 입김 센 이런 분들이에요. 양반가는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새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하 홍련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처의 소생이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전처 자식의 장하 홍련 딸이 있고요. 후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배자순의 집을 누가 이을 것이냐? 당연히 계모, 첩이 아닙니다. 첩과 계모는 다릅니다. 보통 이게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은 게 처첩 갈등이에요. 처와 첩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집안 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예요. 딸이 중요하잖아.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자식들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딸, 둘. 걔네들은 뭐예요? 시집. 가면 끝. 그런데 도대체 계모는 왜 장하를 모함했나요? 모함을 왜 했을까요? 모함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면 밥을 많이 먹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식탐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자순의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걔네들을 좋아하나? 어머 막장이다 막.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 속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장하 홍련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딸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딸바본데. 근데 그게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처의 아이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두 딸을 자꾸 싸고 돌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네만 편애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을 보내면 되죠. 아들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딸이에요. 간단히 시집 보내면 됩니다. 너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친모의 유언이 뭐냐?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명분도 있어. 더더욱 자기 딸이 때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추문이에요. 이게 뭐야? 쟤는 뭐 문제가 있나? 뭐 아이고 이상한가 봐.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당연해. 계모 입장에선 얘네들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시집을 안 가요. 왜? 배자수가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배자수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아유, 니들이 불쌍하다. 계모가 저렇게 괴롭히느냐. 맨날 밖에 갔다 오면 아유, 엄마가 괴롭혔지. 계모 가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맨날 이래요. 그럼 빨리 시집. 뭐 문제야 그 사람이 되는데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막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또 쥐가 나오네. 오늘 뭐 뭐로 쥐특집이. 나와요 이번엔? 쥐를 잡아서 계모가 쥐를 죽여서 짓이겨요. 금방 태어나다 죽은 태아처럼 보이게 해서 장화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다 휙 던져놔서 모함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지요? 네. 실제로 이게- 옛날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읽은 적이 없는데.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인 배자수가 보고 저 년이 저게 애를 몰래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저거 봐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화를 데리고 갑자기 먼 친척네 데려간다고 그 밤에 물에 빠뜨려 죽이지요. 그래서 장화가 죽습니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돼봤어요? 아니, 얘가 그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장화는 자고 있어.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깨우겠죠. 넌 뭔 짓이야. 이거사!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까 이저 딸하고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그렇게 분노하고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부모들 많았는데 얼마나 친했는데요. 매일 박경하고 니들이 참아라. 너희들 불쌍하다. 눈물 뚝뚝뚝뚝뚝뚝. 그럼 그쯤 되면 가서 죽여라라고 결정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라고 깨워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밤에 일사천리로 해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자수가 갑자기 그렇게 뛰고 돌다가 도대체 왜 장화와 홍련을 일찍 시집 보낼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은 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여자로 사랑한 거예요?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화가 죽고 난 다음에 홍련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홍련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련이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건 배자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도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할 이야기인 거고 사실 계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실제 그런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장화 홍련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옛날 사람들의 문인이나 기록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요.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 탐욕과 추악함을 가지고 기생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전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낯선 운영전이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한국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 다 똑같아. 맨날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들에게도 정말 비극적인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해서 딱 연구자들이 들어서 설명했던 이야기가 운영전입니다. 비극적인 정답. 사랑 이야기. 뭐가 또 이상한데? 운영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아,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운영은 이름입니다. 안평대군에 궁녀 중에 운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운영전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아주 유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을 데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세종의 아들이고요.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지적 수준이 뛰어넘고요. 예술적 감시관도 뛰어넘고요. 수준도 뛰어넘고요. 그리고 심지어 명나라에 사신이 가면 제발 너희 나라에 있는 안평대군의 글씨 좀 하나 좀 가져다줘 할 정도로. 멋지다. 진짜 잘 썼다. 안평대군 체라고 해서 당대에 엄청난 이 필체를 가지고 계신 명필. 그런데 아무튼 이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중에 따로 어리고 예쁘고 괜찮은 애들 1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10명을 아주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엄청난 궁녀로 길러냈어요. 이 안평대군의 친구가 있는데 김진사라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성궁에 김진사가 놀러 왔어요. 원문에 그대로 안평대군이 김진사가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나이가 좀 많으면 곤란할 수 있지만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궁녀 그 10명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보여주는 거야. 봐라.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려고. 나는 이 정도를 거느리고 있노라. 자,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의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가 눈이 비극의 시작. 이거 약간 드라마 냄새가 좀 나는데요? 딱 눈이 맞았어. 서로 반했어. 그런데 서로 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궁녀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시를 써서 이렇게 전하면서 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알콩달콩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시를 쓴 거를 안평대교 보니까 운영의 시에 뭔가 사랑의 느낌이 들어있어. 허허 이게 뭐지 해서 바깥에 왔다 갔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빨래하러 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빨래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빨래하는 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생리대를 빨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생리대는 네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바느질을 가르치는 거고 그 생리대는 당연히 빨래터에 가서 하죠. 그러므로 늘 빨래터는 여성들만의 해방 공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와 사회와 뭐가 엄해도 빨래터에 가는 거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빨래터에 다 나가서 빨래를 할 때 미리 짰지. 어떻게 했냐면 운영만 살짝 무녀의 집에 가 있기로 하고 김진사가 거기에 오기로 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빨래를 몇 번이나 하러 가겠어. 그렇게 한번 만났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만나질 못해서 고민합니다. 김진사가 상사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김진사의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특이해요. 특. 걔 또 보통 놈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 진사님 그 왜 뭘 이렇게 걱정이십니까? 나는 어떡하지? 아이 뭐 그깟 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다리를 들고 가서 궁궐 담에 무너진 곳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기특이네, 기특이. 밤마다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다 특이라는 애가 도와줘서 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위험한데. 자 이렇게 운영과 김진사가 몰래 미래를 하는데 점점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성이 안 차.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고 있을 때 아니 그걸 걸 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막 이 장안을 쓸고 다니는지 군사들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원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와. 조폭 수준입니다. 특기는 어려운 일이시라고.
좋은 방법은 뭐냐? 가서 운영이 갖고 있는 폐물을 쇽쇽쇽 갈 때마다 빼내라는 거야. 때가 되면 둘이 야반 도주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한미천으로 사시면 됩니다. 진짜 역시. 그러니까 운영이 자기 갖고 있는 폐물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줘서 쭉쭉쭉 가져다가 세상에 나귀의 10바구니나 실을 정도로. 야,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이 특이 이대로는 안 되지 하면서 또 뭐야? 냄새가 났어. 그 운영이 가지고 있던 팔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동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야. 수성봉이었나? 거기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후다다다 도망가길래 뛰어갔더니 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야? 팔찌? 이건 팔찌인가? 이러면서 막 설명을 또 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난 거야. 수성궁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팔찌가 떨어졌다. 자, 이 소문이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갔어. 들어가라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궁녀들을 모아놓고 쫙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어떡해? 운영만 걔거 없잖아, 없겠구나. 운영은 팔찌가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했더니 셋내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김진사와 그 스토리를 실토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 죽었는데 너무나 한스러우니까 김진사가 어떻게든지 명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데 죄를 올릴 방법이 없어. 다시 그 문제의 특을 부릅니다. 운영이가 죽었잖아. 가가지고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서 대신 빌어줘라 해서 돈을 줘요. 와, 호구. 그리고 절에 가서 제를 지내면서 부처님, 죽은 운영이는 환생해서 나랑 살고 김진사는 죽이세요. 그렇게 빈둥거리며 놀다가 천벌을 받아서 우물에 빠져 죽었고 김진사도 운영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다가 죽고 말았다. 운영전 이야기에서의 빌런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이. 맞습니다. 특이 빌런이죠. 그런데 누가 진짜 이 이야기의 정말 진정한 빌런일까요?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보내줬을 수 있죠. 맞습니다. 제일 정말 누가 봐도 그래 할 수 있는 건 운영을 궁녀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또 9명이서 안 맞으면 1명 또 선발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사실 운영이 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니깎게 감히 내 건데. 네가 감히 다른 데 눈을 둬? 그 얘기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내가 김진사 쟤보다 좀 못하다는 거야? 자존심 상했구나. 안평대군이 차라리 너 도대체 그런 식으로 김진사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네가 옳은 일이냐? 너를 혼내겠다라고 대놓고 말했다면 차라리 그래, 맞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옥죄듯이 괴롭히는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구나. 제일 잔인해. 너무나 이 운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고 운영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더 가슴이 아파요. 뭐예요? 바로 김진사의 무능입니다. 자, 김진사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가 운영을 사랑한 건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일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것이 득, 다시 믿을 것도 득. 김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믿을 수 있지 못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다시 특에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능함.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 처참한 자가 바로 김진사였던 것입니다. 사랑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찜찜하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삼국사기라는 우리 정사 김부식이 쓴 곳에 써 있는데 챕터가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또는 호동왕자 낭랑공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국사기 본기 대무신왕조에 네. 대무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무신왕의 치적을 쭉 설명하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처럼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원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신왕 때에 어느 날 왕자 호동이 옥저라는 지역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낭랑국의 왕이 군사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호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그대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구나. 어찌 북쪽 나라의 신령스러운 임금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잘생겼구나.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할 때 호동왕자 호동이 이름입니다. 호동이라는 말은 잘생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내가 보니까 너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이겠구나 라고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낭랑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인 낭랑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호동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돌아가서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부인인 공주에게. 내가 너희 보물창고에 있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고 부순다면 내가 예를 다해서 너를 나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낭랑공주가 어떻게 되냐? 몰래 거기 들어가서 북을 찢고 그리고 나팔의 주둥이를 부셔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호동이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점령하러 왔는데 이제 자명고가 울지 않으니까 몰랐어. 전혀 몰라서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큰일이 났구나 하고 왜 안 울지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안 왕은 자기 딸을 죽이고 우와. 성을 나가서 항복했다. 결국 그걸로 낭랑국은 패망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가 아니네. 그러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봐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호동이 일부러 그렇게 접근을 한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호동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난 아버지인 대무신왕의 왕자예요. 잘생겼어. 딱 하나 없던 게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요,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부인의 아들이 호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부인이 너무나 강력해. 왕이 어떤 왕비가 될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왕비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 세력과의 정략적 결합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그 여자랑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세력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봤던 이야기를 하나씩 다시 짚어보십시오. 도대체 호동은 왜 옥저라는 지역에 나갔을까요? 갑자기. 아니, 적국 바로 옆이거든요. 낭랑국 옆인데 네. 왕작쯤 되는 애가 심심해서 놀러 갈 리가 없잖아요.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대무신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엄청난 정복을 합니다. 그게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개마국을 정벌하고 평생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부여국을 격파해요. 그러니까 대무신왕은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남은 나라가 어디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 낭낭. 이제 이쯤만 하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될 강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호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낭낭국을 정벌하기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나라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명고 둥둥둥둥둥둥 적군이 오면 알아서 막 하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호동이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자신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왕위 계승에 엄청나게 좋은 고지를 선점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의 외모로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멋있다, 멋있어. 물론 낭낭국 왕도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잘 됐다. 호동이 왔네. 얘가 아주 강력한 왕권 후계자야. 야, 딸을 주면서 야, 네가 잘 좀 구슬러봐. 전쟁 안 나게. 그리고 또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의 왕비가 되면 우리가 고구려 왕비 외척이 돼서 호족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튼튼해지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 시대에는 이미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철저한 막장 정치 비리극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호동이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네. 큰 공을 세운 호동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 호동은 죽임을 당했어. 자격이야, 자격?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호동이 어떻게 됐냐? 정말 엄청나게 쭉쭉쭉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둘째 왕비의 소생이었어요. 첫째 왕비가 호동 때문에 머리가 아파.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첫째 왕비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네. 그 굉장히 나쁜 왕이 돼요. 나라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왕답지 않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지금 첫째 왕비는 눌려 있어요. 네. 그래서 첫째 왕비가 모략을 꾸밉니다. 대무신앙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호동이 저를 자꾸 무례하게 대하고 저와 자꾸 음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징징징징 울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한. 거짓말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자신의 물론 배다른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죠. 분노하겠죠. 네. 그런데 대무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인을 향해서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고 하여서 미워하는 것이냐? 라고 본질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호동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기다리면 자신에게 모든 게 올 텐데 그런 무리수를 왜 둬요? 왕비가 어리석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자 부인은 승부수를 띄웠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갈 수는 없는 거야. 뭐가 더 있겠지. 울고불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몰래 숨어서 보세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 이 결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왕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첫째 왕비의 세력과 낭낭국 격파로 모여서 인기가 올라가는 호동의 세력과의 경중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째 왕비 쪽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 그런 일 없잖아. 억울하잖아. 좀 말씀을 드리지.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첫째 어머님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효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근데 사실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세력 전체와 자신의 친모까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을 겪느니 나 하나 혼자 죽는 것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거죠. 호동은 죽음을 선택.
정치적으로 낭랑공주를 이용해서 이겼던 호동은 결국 정치적으로 그의 첫째 어머니 세력과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였던 겁니다.